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5G의 사회경제적 효과입니다. 주제는 이제 저희가 올 7월에 5G의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백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KT가 준비 중인 5G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결론 및 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통신의 경우에는 3G 이제 4G를 넘어서 5G로 넘어갔고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 망입니다. 지난 12월 1일 날 5G 주파수가 발사를 계기로 해서 5G 시대에 진입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5G는 사람과 휴대폰을 넘어서 모든 것을 융복합시키고 또 단말간 경계도 굉장히 융복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5G의 기술적 특징으로 초고광대역, 초연결, 초저지연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초광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 속도 20GBps까지 4G 대비 한 20배 빠르고 초연결 있어서는 1제곱킬로미터 면적당 100만 개의 IoT 디바이스들을 수용할 수 있게 돼서 4G보다는 10배 정도 많게 됩니다. 또 초저지연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연 속도 1ms라고 해서 0.001초라고 하는 지연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4G의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KT 내부에서는 20배, 10배 그리고 4G의 10배 곱하면 한 2000배 정도의 혁신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인텔의 그로브 회장이 우리가 질적인 혁신을 하려면 10배 정도 성장을 하면 혁신을 하면 한번 질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2000배 정도의 그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사회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5G의 특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술과 뒤에 나올 이제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말처럼 그 5G 단일 네트워크이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상의 전용망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외에 가령 이제 자율주행차 전용의 그런 망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매시브 IoT망 중심으로 가상의 전용망들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셈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의 하나가 바로 엣지 클라우드라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LTE망 경우에는 단말서부터 기집을 거쳐서 코어망까지 가는데 한 15ms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망을 타가지고 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 3ms가 평균 들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합치게 되면 한 18ms가 됩니다. 그리고 5G 망의 경우에는 그 기술의 진화로 인해서 코어망까지의 속도는 0.5ms로 이제 줄어들게 되지만 극단적으로 이 인터넷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클라우드 단을 고객과 단말 근처로 좀 분산 처리시켜가지고 엣지 단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인터넷 서비스까지도 1ms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궁극적인 어떤 그 원격 수술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5G는 기존의 4G를 뛰어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가능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1GBps 이상의 광대역 속도와 1ms 이하의 그런 초저지연 속도로 자율주행이나 증강현실 혹은 원격 수술, 가상현실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5G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통신사업자는 당연히 알고 계시고 여기에 또 정책 입안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5G의 특성들을 가지고 혁신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큰 혁신이 일어날 텐데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저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 5G 네트워크 구축 특성들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유스 케이스들을 좀 선제적으로 알려드리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백서를 기획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10개 산업하고 4개 기반 환경 분야에서 5G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면서 가능한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백서를 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백서의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가 키스디 쪽에도 많은 분께 좀 전달을 해드려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방법론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5G 장비 제조업체가 가장 이제 선제적으로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좀 발굴을 했는데, 에릭슨은 2016년에 전 세계 650명의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5G가 도입되면 가장 큰 산업 분야가 어디겠느냐라는 설문을 해서 여기 나온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에너지 등의 총 10개의 산업 섹터들을 구분을 하게 되고, 그게 5G가 도입됐을 때 ICT 플레이어들이 얼마만큼의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야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이 ICT 플레이어만의 레버뉴만으로는 우리가 사회경제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후에 연구 방법론을 좀 차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 에릭슨보다 사업 개수는 적지만 자동차, 헬스케어, 교통, 유틸리티의 4가지의 버티컬 영역에서 어떤 전략적, 운영 사용자적, 서드파티 관점의 편익을, 사회적 편익을 추정을 하고, 또 특이하게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 스마트홈과 스마트 워킹 이 4개 분야에 대한 또 2차적 편익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G 투자가 캐펙스가 어느 만큼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들이 이 인풋 아웃풋 기반에 얼마만큼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하게 돼서 저희가 이 에릭슨의 방법론과 에릭슨의 산업별 이 특성들을 가지고 이후의 방법론을 결합을 해서 백서를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분하게 된 프레임워크인데요. 1차적 편익으로는 자동차, 보안안전, 제조 미디어, 헬스케어, 에너지, 운송, 유통, 농업, 금융에 대한 분야로 나눠서 사례를 분석을 했고요. 이 사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유스 케이스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이 산업 섹터별로 어떤 플레이어의 효과들이 가져오고, 또 더 나아가서 서드파티, 고객을 포함한 서드파티의 어떤 생태계 내 혜택을 갖고 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고요. 4개의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또 법적 규제 관련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을 했고, 5G 투자 및 고용을 가지고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 효과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백서에서 나왔던 효과들을 한눈에 보는 장표고, 오늘은 여기에 나온 산업별 유스 케이스보다는 KT 5G 서비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7.3조, 제조 15.6조, 헬스케어 2.9조 등 저희가 각각의 유스 케이스들에서 숫자적인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을 다 적용을 해서 바텀업으로 사회경제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개 산업 영역에서 42.3조 원의 가치가 창출될 거로 추정을 하였고요. 말씀드린 4개의 스마트 시티, 비도시, 스마트홈과 스마트 워킹 분야에 있어서는 5.4조 원의 가치가 창출돼서 총 47.8조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2030년까지 5G로 인하여 창출될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보시면은 47.8조 얘기가 많은데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나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좀 향후에 이제 언론을 보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투자비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총 캐펙스를 얼마 이상 들 거라고 말씀하시면은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이게 보안상의 이슈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2011년부터 16년까지 4G의 기준으로 각 통신 3사의 캐펙스를 좀 추정을 해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5G 투자의 부분들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는 선형 증가에서 한 1.38배, 또 멀티플로는 2배, 3배, 4배 이런 형태로 이제 투자 규모를 추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아마도 5G 투자 때문에는 생산 유발액 58.3조, 부가가치 유발액 56.94조, 그리고 고용 유발은 한 34만 명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서를 저희가 이제 인터넷 상에서도 올려 있기 때문에 아마 DG 에콜 통해서도 좀 보시면은 궁금증들을 많이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12월 1일자로 5G 상용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KT가 어떤 서비스들을 5G 서비스에서 제공할 것인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KT 캐스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난 12월 1일자로 5G 1호 가입자 로타를 출시했습니다. 로타는 롯데타워에 있는 로봇이고요. 여기에 이제 5G 이제 심을 탑재하여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1호 가입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5G가 특히 KT에게 각별한 이유는 저희가 5G 자체를 굉장히 글로벌리 이니셔티브를 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MWC 2015년 당시에 5G를 비전을 선포를 했을 때 많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LTE가 깔리지 않은 국가도 많은데 5G는 너무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았지만 KT 입장에서는 이 5G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부분이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화 재정부터 또 단말 만드는 같은 이제 파트너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5G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했고,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진짜 5G가 가능한 기술이구나라는 것을 좀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5G 표준을 위해서 ITU 쪽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원래 ITU 경우에는 2020년까지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천천히 갈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시그라고 하는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5G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계속 설득 작업을 해서 LTE의 경우, 4G의 경우에는 표준화까지 한 48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5G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27개월로 단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표준화를 성공을 시켰고, 또 이걸 기반으로 버라이즌하고 퍼스트콜을 성공하면서 그 버라이즌이 5G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하니까 글로벌 장비 제조사들이 굉장히 이제 진짜 되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큰 힘을 받았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5G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평창 올림픽을 이제 치를 수 있게 되었고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고객들이 좀 느낄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하나는 자율주행, 편대주행에서 버스와 승용차와 봉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대주행을 통해 가지고 그 자동차와 자동차 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실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임머시브 미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봅슬레이라든지 크로스컨트리, 스키, 하프파이프,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각각의 경기장에다 그 올림픽 IOC 위원들을 설득하면서 각각의 필요한 그 카메라라든지 센싱 기술들을 부착을 해가지고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것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IO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선수 몸에 뭔가를 부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다이나믹한 영상들이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수 관점에서 그 경기의 몰입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이라든지 2022년 북경 이제
윈터 올림픽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범 서비스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5G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왜 도대체 5G가 필요한 거냐? 정말 더 빠른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만 5G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좀 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만 서포트해도 되는데 진짜 5G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진짜 이게 5G의 전부일까라는 부분들을 확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서비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2C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핸드폰이나 워치, 그 다음에 패드 중심의 그런 제한적인 디바이스에서 점점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 통신 모듈들을 탑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2B 단이 오히려 진정한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드론이라든지 산업용 협동 로봇이라든지 AR, VR을 통한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미디어, 임머시브 미디어,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커넥티드 카 분야에서 좀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4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머시브 미디어는 사실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MCN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개인 방송국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1시간 찍어서 10시간 집에 있는 굉장히 좋은 컴퓨팅으로 편집을 해서 그걸 보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5G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넥밴드형 360도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결합을 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모빌리티로 1인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섹터의 미디어나 방송 시장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KT도 좀 좀 사전적으로 뭐 360도 카메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개인 1인 방송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 몰입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점에 그런 서비스들을 좀 즐길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촌이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저희가 PC방 비슷한 브라이트라고 하는 가상체험 게임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최근에는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제 이런 VR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5G가 좀 더 발전이 되면 이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이런 VR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라든지 게임을 즐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넥티드 카 분야인데요. 사실은 지금 커넥티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자율주행은 가능합니다. 현대에서도 그렇고 이런 라이더 비싸긴 하지만 라이더 기반으로 스탠드 언론용 자율주행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는 이거를 커넥티드 카라는 형태로 해서 왜 스탠드 언론용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이 차들이 커넥티드 되어야 하느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좀 구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그 교통 인프라 쪽에 IoT가 심어져 있고 그것들이 자동차나 이런 디바이스들과 통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보다 더 안전한 인간이 캐치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센싱 기능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저희가 판교 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 중에 있는데 약 5.5km 그 실종 도로를 구축해서 이거는 격리된 곳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다 교차로에다가 라이더 센서와 CCTV를 부착을 해서 사람이 온다거나 교차로에서 이게 좀 보이지 않는 시선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다 자동차에 센싱을 줘가지고 안전운행을 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판교의 제로버스가 있고요. 또 지난 월요일에는 KCT에서 저희가 이제 5G 리모트 칵핏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자체는 그 교통안전관리공단 쪽에서
주관을 한 자율주행 시범 단지 그러니까 도시입니다. 화성 쪽에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KT가 5G 망을 구축을 해서 다양한 이제 안전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드라이버는 주질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게 확보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건 운전자가 예를 들면 비상상태 어떤 고령화 시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상징후 응급 상황을 발생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모드로 버튼을 전환을 시키고 관제센터에서 그 위상 징후를 파악해가지고 안전한 공간으로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고 즉시적으로 병원의 후송 시스템하고 연계시켜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골든타임을 통해 가지고 골든타임 내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좀 실증단지로 해서 시험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차들이 인프라하고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V2X 같은 통신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보다 좀 더 안전한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KT 같은 통신사업자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공장마다 그 요구하는 스펙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KT가 그 사이트별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생각을 한 것이 앞서 이제 그 생산성 본부 노회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클라우드단에 AI 기반으로 고해상도의 이런 서비스 센서들을 통한 그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안착을 시키고 중소기업들이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서비스 형태로 그걸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공장 단위마다 스마트화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형태의 샘플들을 좀 레퍼런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어떤 레퍼런스들을 좀 만들까 고민하고 있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에는 좀 없지만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 로봇은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 로봇만 계속 있는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빠르진 않지만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들 같은 게 자기 옆에 있어가지고 이런 좀 제스처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라는 피킹 같은 것들을 행동으로 가르쳐주면 로봇이 AI 기능에 의해서 자기 할 역할들을 판단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힘든 일들을 도와주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걸 저희는 원격단에서 관제센터에서 관제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어떤 세이프티 측면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교육 측면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구현할 생각입니다. 이제 끝으로 드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스카이십이라고 해서 사실은 드론은 한 5km에서 한 20-30분 비행이 전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긴 시간의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드론 형태를 결합을 한 스카이십 형태로 해서 이 카메라 장치와 열화상 카메라들을 부착해가지고 재난 상황을 좀 실시간 고화질 영상으로 해가지고 관제센터에 보내줘가지고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도출 상황들을 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형 관제 모니터 룸을 트럭에다 구축을 하고 이 스카이십하고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재난 현장에 파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라든지 영상 중계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광고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 KT에서는 5G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혁신들이 정말 일어난다라고 하면 5G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5G 애저 플랫폼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기반과 클라우드 인프라와
다양한 ICT 솔루션을 통해서 각 산업이 처한 그런 혁신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갖고 있는 비전을 다룬 동영상인데 잠깐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틀어봐 주실래요? 볼륨 조금만 켜주세요. 볼륨 조금만 켜주세요. 이처럼 5G는 그 자체 산업으로도 산업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돕는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GPT라고 해서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기술들을 가리키는데 이 공통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자체 혁신 발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GPT가 활용되면서 다른 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의 어떤 이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증기, 철도, 전신 이런 부분의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5G 자체가 혁신 인프라로서 좀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였구나라고 인식하는 데는 시간 갭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령 이제 여기 보시면 증기의 경우에는 처음 1760년부터 1830년까지 70년간은 노동 생산성의 0.01%포인트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 40년간은 한 3배에 해당하는 0.3%포인트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의 경우에는 초기에 나온 다음에 20년간은 0.4% 생산성 증가에 기여를 했고 그 위에 10년은 2배 이상인 0.98% 생산성 증가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ICT의 경우에는 초기 22년간은 0.74, 그 위에 11년간은 1.45. 그래서 저희의 개인적인 저희 KT 내부의 바람은 이게 5G를 대체하면 한 10년간 3%, 그 다음에 향후 5년간은 6% 정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5G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열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많이 말씀을 드리면 그거 다 LTE로도 가능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LTE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5G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서비스들로 진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당장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 별거 아닌데라고 살짝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혁신들이 모여가지고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5G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활성화를 위한 제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 실장님께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5G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시범 사업들 같은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사회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어떤 민간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5G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을 시범적으로 많이 발굴하고 있고 서포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용적인 서비스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어떤 망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맨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GPT 기술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지셔서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노력도 해주시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혁신을 이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